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에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지면 극한의 기후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한층 더 앞당겨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눌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선생님도 체감하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날씨 현상을 두고 우리 한반도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뚜렷한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초여름, 늦여름, 초겨울, 늦겨울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날씨를 보면 그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것 같아요. 가을이 왔다고 뭐 좀 즐겨볼 시간도 없이 벌써 가을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을이 좀 우리가 부르는 가을이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까, 김 교수님? 예,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지대이기 때문에 네. 여름이 길고 겨울이 길고 봄, 가을은 아주 짧은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게 전통적인 특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겨울이 한 11월에서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여름이 한 6월에서 9월까지 한 4개월, 그럼 10개월이죠. 네. 그래서 봄, 가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원래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여름이 한 20일 정도 이렇게 더 길어지고 겨울이 20일 정도 짧아지고 그럼 봄, 가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봄은 빨리 시작되어서 빨리 끝나고 네. 가을은 늦게 시작해서 금방 끝나는 이런 형태로 봄, 가을은 시기적으로 약간 시프트된 좀 이동돼 간 것이고 여름은 길어졌고 겨울은 짧아졌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기온 자체가 올라갔군요. 그렇죠. 네. 예. 과거에는 겨울이 지배했던 나라였다고 한다면 점점 갈수록 여름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달 초에 10월 더위란 말도 참 어색한 말인데 실제로 더웠지 않습니까? 많이 더웠고 10월 초만 하더라도 에어컨을 가동을 해야 되는 집이 있을 정도로 틀었다는 집도 있고요. 그럴 정도로 더웠는데 지난 주말엔 또 난데없이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가을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요, 강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기단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갑자기 쏟아져 내려온 한파의 경우에도 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따뜻한 환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버티다가 갑자기 그 따뜻한 공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틈을 찾아서 쏟아져 내려오듯이 한파가 내려온 경향이 있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놓여 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좀 속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내려온 또 한파는 이것이 빨리 겨울이 왔다거나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다행히 이제 늦깎이 가을이 다소 좀 자리 잡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따뜻한 환경에서의 그 여건들이 또 어떻게 다시 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세계 곳곳에 보면 기상이변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솔직히 금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기후변화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지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죠? 네. 여름철도 네. 장마도 상당히 짧았고 여름 하늘이 마치 가을 하늘처럼 감청색 하늘에 보였고 동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았던 미세먼지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는 이런 아주 혜택받은 한 해가 되었는데 네.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기후위기라는 용어로 많이 쓰는데 왜 기후위기냐 하면은 이게 종잡을 수 없다 하는 얘기와 두 번째는 피해 규모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커진다. 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기상청 예보관님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일기도 패턴이 과거에 못 보던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원래 유명했죠. 그 북미 서부 지역에 6월달 여름 6월달 최고 기온이 한 16도밖에 안 나타나는 지역에서 50도 네. 가까이 되고 네. 그래서 많은 사망자가 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라든가 이런 곳에 나오는 폭염 이런 것들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나타났던 10월 중순에 나타난 한파특보가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서울 같으면 17년 만에 나타났던 한파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호남 지역 이런 데는 또 11년 만에 한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한 10년에서 한 15년 만에 나타난 이 한파 같고 그다음에 작년 여름철에 그 최장 장마라든가 큰 홍수 피해 그리고 금년 1월 달에도 우리나라가 한 20여 년 만에 한파특보 그죠. 영하 18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또 2018년 여름에 그 엄청난 폭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게 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늦더위가 10월 중순까지 있었다는 거 여기에 대단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 뭐 태풍은 우리 강남윤 교수님 전문가이시지만 이 시기에 만약에 태풍이 만들어졌더라면 그 코스는 그야말로 한반도가 돼버리고 그런 태풍은 오면 슈퍼 태풍이 되어버리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기후 재해가 와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시기에 이미 도달돼 있습니다. 네. 태풍 발생 시기를 정말 종잡을 수 없이 시기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한 양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태풍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러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려왔던 한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듯이 태풍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빈도는 줄어들지만 한번 기회를 찾았을 적에 굉장한 강도를 가지고 나타나는 특성들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의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 횟수는 상당히 줄고 있고요. 그리고 현상들이 뭉쳐서 나타나다 보니까 심지어 8월인데도 태풍이 나타나지 않다가 심지어 때 지나서 9월, 10월에 갑자기 몰아가지고 또 여러 개가 나타나거나 네. 이런 식의 이제 집단 뭉침이 생기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개수는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위기로서는 더 경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좀 방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빈도가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또 방심하다가 위기를 네, 겪게 네.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심하다가 겪게 되는 태풍이 더 강한 태풍을 겪게 되기 때문에 네. 피해는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현상이 발생 자체는 줄고 우리한테 오는 게 그렇게 큰 게 안 오니까 방심을 하다가 지금 변화된 기후 상황을 보자면 태풍이 한번 오면 어마어마한 게 올 가능성이 크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다면 두 분 다 공히 말씀해 주신 게 기후 위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진행 중인데 많은 수치들이 경고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가 20년 안에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온도가 올라가면 거의 재앙적 수준의 기후로 인한 우리 피해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김 교수님? 예, 그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2도가 되면 어떻고 3도가 올라가면 어떻고 뭐 이런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간단히 좀 소개를 하자면 한 1도 상승하면 고산지대와 빙하와 북극 빙하 이런 게 높고 산호초가 죽어가는 백화 현상이 빠르게 뭐 이어지고 뭐 이런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닥친 2도씩 상승 여기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되겠는데 2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사회 안전망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규모가 엄청나게 큰 이런 기후 재해가 이제 빈발하게 되는 이런 네. 시기에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도 그다음에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소지한 개도국의 폭우하고 가뭄 그리고 강풍과 같은 기후 재해가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IPCC 주도로 뭐 인해 가지고 기후변 협약에서 금세기 말까지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실제로는 한 3도 가까이 갈 가능성이 그죠? 농후할 것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의 그 엄청난 규모의
기후재해가 예상이 되고 네. 그때가 되면 생태계라든가 인간 삶 자체가 그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데 얼마 전에 보도에서 보니까 해운대가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뭐 온도가 몇 도가 돼서 빙하가 녹으면 지금 부산 지역하고 이 일부 해안가 지역에 방파제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지역들은 침수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 안을 만들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거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이 잠긴다는 게. 강 교수님 여기 지금 그 1.5도 높아질 때 나타난 현상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더 해주시죠. 김혜동 교수님께서 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수치적으로 이제 확인했다기보다는 연구의 결과로 우리가 추정하기에 네. 1.5도씨 정도 상승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뭄은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 강수량은 한 1.5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눈 내리잖아요. 네. 눈은 한 5% 정도 감소할 것이다. 따뜻한 여름 쪽으로 가는 현상들인데 네. 태풍은 강도는 약 한 10% 정도 증가할 증가한다. 것이다. 네. 10% 작은 숫자 같지만은 전 지구 평균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강도이거든요. 그리고 해수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낮은 지역은 한 20cm 정도, 높은 지역은 70cm 이상으로 높이 상승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구 평균이니까 굉장히 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5도씨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아까 우리 논의했듯이 1.5도씨는 우리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한 3도씨 정도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통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1.5도가 이럴진데 3도씨가 됐을 경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고 거의 아마게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영화를 보면 영화의 주제들이 사실은 약간 선행해서 상상 가능한 일들을 알려주는데 기후로 인한 재난 영화들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을 영화 상황이지만 보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런 위기를 회복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김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고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할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구역 앞에 3번 출구 앞에 가면은 기후시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1.5도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배출의 시간이 이제 6년하고 100일 밑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100일하고 한 수십 일 정도 남아 있는 이 정도 시간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6년하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구체적인 변화가 조짐이 보여서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예. 예정되어 있는 수수는 여기 계속 경고하고 있는 이런 인류 종말이 올 정도의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간다고 예측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남긴 시간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탄소 수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연에서 1년 동안에 대기로 올라가는 탄소량이 있고 자연이 제거시켜주는 탄소량이 있는데 탄소 배출하는 양으로 따지면 자연에서 올라가는 탄소의 질량이 210기가톤, 그죠? CO2 중에 O2 질량은 빼고 탄소만 고려했을 때 210기가톤이고 거기에서 인간이 배출하는 양은 9기가톤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배출하는 양으로 따지면 인간이 배출하는 양은 약 4%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연이 많이 배출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자연이 배출한 양 플러스 5기가톤을 가져가는 것이고 인간은 9기가톤을 배출하지만 하나도 제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숲이 탄소를 많이 흡수를 하는데 이게 영국 리즈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100개 연구기관이 1990년대부터 조사한 걸 보면 1990년대에는 아프리카, 아마존 이쪽에 열대우림이 460억 톤 정도의 CO2를 흡수했는데 2010년이 되니까 250억 톤밖에 흡수를 못하더라.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이미 배출원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떠난다는 얘기인데 6년 지나고 나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숲도 나무도 온도가 32.2도가 넘어가면 광합성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또 숲을 훼손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다 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용존 기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다에서 배출량 많아지고 그리고 또 CO2가 빗물에서 자꾸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 산성화로 인해 가지고 플랑크톤의 생존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흡수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가면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온실기체는 의미가 없어지고 자연이 배출하는 양이 주도가 돼버리는 네. 이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환경지구 전체 이 환경으로 설명을 다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초래한 게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부터 약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거의 뭐 과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예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간의 역할은 트리거 역할이고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으킨 일 때문에 자연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불러온 그 굴러가는 거를 우리가 자연이 굴리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연은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보면은 북극권의 동토가 녹으면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많이 나오고 지금 1월, 2월, 3월 되면은 시베리아 지역이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사하공화국 곳에는 산불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거기에서 북극권을 뒤덮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동토가 녹으면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발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기상학적으로도 이런 회복 불가능한 위기 상황 이런 정도의 기상 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게 있을까요, 강 교수님? 네, 결국 뭐 기상학적으로, 기후학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대기의 기온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다소 사전적인 이제 기후 위기의 단계이고요. 네. 실제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계값을 넘었을 적에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긴장하면서 사전에 그리 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인데 1.5도가 되었든 2도씨가 되었든 하는 어떤 임계값을 우리가 산정한 그 대기의 임계값 이전에 각 기후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팩터들이 있거든요. 기후 시스템 안에 우리 대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해양도 있고 또 눈 아까 말씀한 빙하도 있고 생물들도 있고 암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시스템을 우리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각각 임계값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의 임계값을 넘어서기도 전에 각 팩터들의 임계값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먼저 무너지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게 참 이제 위기의 한 단면인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은 우리 생물 대멸종에 대한 이제 위기를 우리가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적으로 어떠한 생물종 하나가 사전에 멸종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이빨이 빠졌다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네.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급속히 무너지는 결과로 우리가 6차 대멸종이 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아까 임계값이 넘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는 이제 불확실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지 그 결과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위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기후 위기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견뎌본다고 할 수 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될 텐데 정말 심각한 거는 미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기상이변이 벌어지면 우리한테도 힘들지만 그나마 좀 선진국이고 대처가 가능하고 예보 시스템도 있고 이런 곳은 괜찮지만 조금 힘든 개발도상국이나 이 저개발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같은 타격이 와도 엄청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런 심각한 불균형이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근데 뭐 통계 자료들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유한 사람들과 빈곤한 사람들 간의 기후를 맞이하는 양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위험을 맞이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펀드를 들거나 뭐 보험을 들거나 하면서 기후 위기 그 기후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한 노력을 할 텐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 한들 예를 들어서 보험 자격이 미달된다거나 보험을 지급할 만한 비용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정부나 기업이 펼치는 정책적인 어떤 노력에 또 차별을 받는 그늘에 놓일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부의 1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의 50%를 배출하고 있는 정도로 네. 거의 지대하게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부유한 사람이 10%가 전 세계 부의 50%를 가져가는 이런 양상이고 또 더구나 선진국 위주의 국가에 거주하고 네. 있는 네. 반면에 또 빈곤한 이제 층에 속한다고 하는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겨우 탄소를 10%밖에 배출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체 이 세계의 부의 8%밖에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에 놓여 있죠. 그래서 또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기후 위기의 노력을 좀 더디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똑같은 이 위기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간에도 또 불균형이다. 뭐 이러한 양상으로 정리가 될 수 네. 있겠습니다. 쓰는 사람들은 정작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와 쓰는 혜택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위기가 와도 실제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적은데 배출은 엄청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선진국들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적나라한 얘기를 하자면 소득 상위 1%, 전 세계 소득 상위 1%한테 드는 사람은 1년에 탄소를 74톤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소득 하위 50%는 평균 0.7톤을 배출하거든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은 취약계층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후재난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온난화 현상이 진척되면 될수록 기후재난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과거 세대와 현 세대이고 그 피해를 크게 보는 세대는 다음 세대, 네. 차세대가 되는 이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피해를 적게 보고 피해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상당히 네.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라는 게 굉장히 자연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두 분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인간 윤리에 관한 문제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란 거죠. 지금 이걸 외면한다는 것은 특히나 선진국이고 많이 배출을 해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극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게 윤리적인 행위인데 그래서 나름 내놓는 대책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가 대응책을 내놓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그나마 탄소 배출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들어보셨고 막 선언도 하고 학교에서도 탄소 중립 선언하고 뭐 이런 중립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노력들도 있는데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탄소 중립이 어떤 의미인지 뭐 어떤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앞에 제가 탄소 수지 얘기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탄소를 9기가톤을 배출을 하면 숲이 3기가톤, 그다음에 해양이 2기가톤, 그래서 연간 5기가톤씩 자연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인간이 9를 배출했는데 5는 자연이 제거시켜 주니까 4기가톤이 대기에 계속 적체가 되겠죠. 네.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 양은 자연이 흡수해 주는 범위 내에서만 방출하자. 이게 탄소 중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선을 맞추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증가시키지는 않으니까 중립적이다는 의미로 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50 이후에는 마이너스 탄소 수지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탄소 중립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탄소를 뭐 제거시킨다든가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거의 더 이상으로 줄여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탄소량이 점점 더 줄여가는 그런 노력을 하자고 국제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우리나라가 이룩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 파리 협정에 의해 가지고 각 국가에서 NDC라고 하는 게 있죠. 온실기체 감축 목표. 그렇죠. 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출하는 양과 1.5도 시나리오에 가기 위해서 맞춰야 될 양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1.5도 시나리오에 맞게 탄소를 줄여갈 가능성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로드맵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인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10월 19일에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될 NDC를 통과를 시켰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만은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그래서 진입한 사람들은 끌려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국회에서 날치기를 하듯이 이 법이 통과된 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온 국민들의 환영 속에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너무 낮고 거기에다가 또 실천이 불확실하다. 과거에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탄소를 많이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계속 노력해왔잖아요. 5억 3,200만 톤, 2030년까지. 그러나 그거는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천하겠다는 게 해외에 가서 뭐 흡수원을 개발해 오겠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기술적으로 불확실한 탄소 흡수 방법, CCUS 이런 용어를 쓰는데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CO2를 흡수해가지고 뭐 어떻게 땅에 묻는다든가 이런 기술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매우 불확실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게 산업이 바뀌면 예를 들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다 보면 일자리를 잃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시켜줄 것인가. 이런 걸 때 우리가 좀 뭐 정의로운 전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가 금년 후반기에 조직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벼락치기를 하듯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 보면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에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나 불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것을 정말 우리 지금 지도층 인사들, 정치권 인사들이 잘 지각하고 있다고 지구인의 보십니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맡아야 우리의 임무를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탄소 감축을 이만큼 요구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것만 면피해보자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위기의식이 없군요. 그렇죠. 예. 우리 국가 전체적인 상황도 이럴진데 뭐 우리 지역도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구시나 경상북도의 대응 방안을 보면 2030년 뭐 내놓은 안이 이전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강 교수님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접한 것은 이제 그 비교라기보다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한참 네.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상북도나 대구시 공이 뭐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중앙 정부가 이제 발표한 그 정책의 이제 후속으로 같이 이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뭐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수치가 정확하게 이제 나온 부분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적은 아닌데 다만 이제 중앙 정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지자체에서도 이제 후속 대응이 적절하게 도전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대구시의 경우 보니까 이제 이번에 11월에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UNFCCC라고 하는 이제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 진행을 못하고 올해로 연기되어서 네.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리게 됩니다. 사실 중앙정부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한창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제 그러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또 제시하고 법제화하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그 글래스고우에서 열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사전으로 열리는 국제 캠페인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가입된 캠페인의 이름이 레이스 투 제로라고 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경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네. 캠페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게 가입기관들이 보통 해야 될 숙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지자체지만 국내에선 최초로 가입을 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과제들을 수행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의 기후변화 대응은 일단 적극적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강 교수님 의견과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탄소 중립 활동에 보면 산업 부문은 중앙 정부의 역할이고 비산업 부문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광주 이런 곳에서 나온 보고서라든가 대응책에 비하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손에 잡히는 게 거의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강 교수님 얘기한 그 레이스 투 제로 같은 거, 이렇게 지자체가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입도 잘하고 이런 거 홍보성 이런 거 대단히 잘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안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공공기관을 새로 건물을 지으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사용 에너지 2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어떤 구청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 일부러 1,000 이상의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990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례도 보이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게 내려오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생각,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리고 기초지자체장이 일단 이게 잘 가려고 하면은 지방 공무원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 학습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도 대단히 소홀하다.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교수님? 예,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같은 것을 전라도 지역의 관측지 같은 데에다가 수십 메가짜리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한다든가, 그다음 신안 앞바다 연안 지역에 8.1기가와트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미국의 네브라스카 사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런 접근을 막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면 그 지역 발전도 될 수 있고 지역민들이 오히려 반길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은 것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저렇게 플랜카드까지 걸면서 대대적으로 막고 있는가? 이것도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거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접근 방법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라도 지역에 저렇게 재생에너지 한 지역에 한 군데 다 모아서 저렇게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 재배치라든가 이게 따라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전라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합 송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서울까지 다시 가져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고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일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본다면 정말 놀랄 일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충고가 들어올 겁니다. 두 분께서 토론 과정에서 못하신 말씀이나 혹은 정치권 어디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얘기는 기후위기 대응의 게으름을 피울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빠르게 증가해 갈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다. 우리가 방기해서는 안 된다. 후손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교수님.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기후위기는 상당히 임박해 있다. 이미 코앞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기후위기에 공감을 하고 또 대응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절실한데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 논의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감성적으로 다루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은 객관 자료들이 이 인터넷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기후위기가 알려지고 넓게 공감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후손에 대한 의무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생각보다 기후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